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홍군형 나는 모습을 봤던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전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애정이 깊은 사이라 할지라도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제 가까운 사람이 정말 염치 없이 늘 바라기만 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심지어 남편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던 그때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전 사실 아빠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겨우 3살 때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전 앨범으로만 아빠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엄만 저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 칼국수 집을 평생 운영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만 최선을 다해 저 오빠를 정성으로 키우셨어요. 엄만 동네 아줌마들이 항상 따르는 그런 든든한 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동네 이모들이 도와주곤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던 날이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엄마 식당을 도와주러 갔더니 이미 이모들이 서빙이며 설거지며 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선정이 왔어? 배고프지? 얼른 앉아. 칼국수 하나 줄 테니까 먹고 집에 가. 이모 언제 오셨어요? 저 엄마 식당 도와주러 온 건데. 아유, 학생이 무슨 엄마를 도와줘. 그저 가서 공부하는 게 네 일이야. 여긴 걱정하지 말고. 동네 이모들 죄다 와서 1시간에 한 번씩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엄마의 다리가 나을 때까지 동네 이모들은 엄마의 식당을 도와줬고 엄만 별탈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엄만 그 이모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했어요. 미용실 이모네 가게 가서 바닥 청소를 해준다든지 과일 가게 이모네 가서 과일을 잔뜩 사온다든지 정육점 이모네에선 또 고기를 얼마나 사왔는지 그렇게 고기를 사 반찬을 만들어 한동안은 손님 밑반찬으로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엄만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 덕분인지 엄마의 칼국수 집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식당을 이전할 때도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해줬던 사람들도 바로 동네 가게 주민들이었어요. 사실 다들 자영업자니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샘하고 부러울 만도 한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 없이 오히려 저희 엄마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게 다 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만 지역 내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칼국수 집을 운영하셨고 그 덕분에 저 오빤 부족함 없이 잘 클 수 있었답니다. 특히나 오빤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유명해 다들 엄마에게 자식 복이 많다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오빤 대학을 졸업하고서 독일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 오빠였기에 오빠가 독일로 간다는 게 전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엄만 오빠가 떠나는 그날도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오빠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석준아 우리 아들 엄만 네가 어딜 가서든 잘할 거라고 믿어. 알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빛보는 날이 있을 거야. 엄마 감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하는 건데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 여긴 걱정하지 말고 엄만 선정이랑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넌 네 몸 건강만 생각해. 네, 선정아, 엄마 잘 부탁한다. 오빠, 오빠 잘 가. 전 정말 펑펑 울며 오빠를 배웅했는데 엄만 그런 절 보며 오히려 웃으며 달래주시곤 했습니다.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엄마가 정말 씩씩한 여장부가 맞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 숨겨둔 엄마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새벽에 자다 목이 말라 깨어나 주방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방 안을 돌아다니다 슬쩍 열린 오빠 방문을 열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전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방 안엔 엄마가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빠가 남겨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엄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야. 아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니. 그러게나 말이야. 씩씩하게 우리 아들 보내주려고 했는데 잠이 통 안 와서 이 방 들어왔더니 우리 석준이가 금방 다시 들어올 것 같네. 엄마가 울면 오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그날은 엄마와 저와 부둥켜 안고 펑펑 오열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오빠는 독일로 간 후로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30대 중반이 됐을 때 오빠는 그곳에서 똑같이 한국인이었던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새언니 또한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갔다가 직장 생활까지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정말 새언니가 어찌나 참하고 예뻤는지 어떻게 오빠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싹싹하고 친절한 새언니는 첫 만남부터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오빠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치른 후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는 독일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들 둘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엄마는 오빠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 걸 보고선 이제 저만 남았다며 은근히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걱정을 덜게 된 건 바로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 영어회화 소모임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영어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신규 회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같이 모이게 됐는데 딱 거기서 한 사람이 절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거 있죠? 혹시 저 이태원에 자주 오지 않으세요? 네? 아, 뭐 종종 가긴 하는데 왜요? 아, 맞구나. 아,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는 단골분 같아서요. 저 이태원에서 레스토랑 셰프거든요. 어머, 그럼 거기 셰프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잔 제가 자주 가는 이태원 레스토랑 셰프님이시더군요. 오픈 키친이라 셰프들도 홀 상황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주 가다 보니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분도 영어 공부를 위해 그 소모임에 가입하게 된 거였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남자도 진짜 엄청 계획적이고 부지런했습니다. 서로 맞는 부분도 참 많아 한동안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한 6개월쯤 그렇게 친한 사이로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셰프라는 직업이 요리 실력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하고 그만큼 열정도 많아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연애를 하면서 전 이 남자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하다 보니 저흰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30대 중반이었지만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40대가 되어가니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서 저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엄만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죠. 어머나 세상에 네가 정말 결혼한다고? 아유 선정아 정말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그래 얼른 결혼해야지. 근데 언제 하려고? 엄마는 아무 때나 좋아. 치, 엄만 무슨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해. 좀 섭섭한데? 딸내미 시집 간다고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아유 서운하긴. 우리 딸 평생 동반자 만나는 건데 엄만 당연히 기분 좋지.
언제 보여줄 거야? 엄만 오늘이라도 괜찮어. 엄마, 아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할 거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만, 아이, 그냥 100% 합격이야. 안 봐도 뻔하지. 우리 딸이 어련히 선택한 사람인데 더 볼 필요가 뭐가 있니? 이렇게나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참 그동안 엄마가 제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인사하는 자리는 사실 좀 특별했어요. 남자친구가 자신이 직접 한 요리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며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엄마가 평생을 칼국수 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손맛으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으니 남자친구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엄마 같이 밥을 먹으며 남자친구를 처음 인사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손효석이라고 합니다. 식사한 입에 맞으시나요? 제가 직업이 요리사라 꼭 한번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아유, 정말 맛있네요. 덕분에 너무 편하게 식사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를 마친 남자친구는 마저 일을 하러 들어갔고 엄만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예, 선정아, 됐다, 됐어. 엄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뚝심 있어 보이고 성실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얘. 엄마, 이것만 보고 어떻게 따가라. 조금 있으면 퇴근할 거야. 오늘 가게 말해서 일찍 나오겠다고 했어. 끝나고 요 근처에서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 그날 그 후로 남자친구가 일이 끝나고 난 뒤 엄마와 함께 카페를 향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엄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별 반대 없이 그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신혼 땐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각자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지만 솔직히 살림이 넉넉지 않아도 매일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종종 제게 야식을 만들어줬고 야식과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저희 부부의 낙이었죠. 짜잔, 당신 좋아하는 치킨 강정. 얼른 먹어봐.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어때? 맛있어? 와, 대박이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해? 안 그래도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치이고 지쳤는데 이거로 스트레스 확 풀린다. 고마워, 여보. 뭐? 회사에서 치이고 힘들었다고? 누가 그랬어? 어? 대체 어떤 놈이야? 내가 아주 그냥 가서 홍군형 내줘? 아이, 뭐 그렇게까지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난 이렇게 당신이 해준 음식 먹으면 다 풀려. 그렇게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며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엔 딸까지 낳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게 있었답니다. 바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애가 둘인데 당신이 당장 일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식당 하나 창업하는 거 어떨까? 안 그래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창업? 우리가 지금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창업을 하려고. 대출도 좀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작게 테이블 몇 개만 두고 배달 위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내 요리 실력 알잖아. 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할게. 남편은 우리 앞날을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평생 식당 운영하는 엄마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심지어 시댁도 국밥집을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도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꼭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결국 남편은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나름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워낙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성실하니 제법 혼자서도 잘 운영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게를 넓혀가게 되었고 창업한 지 1년 차가 되면서 직원도 여럿 둘 정도로 제법 큰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평소에 일 끝나면 다음날 쉬는 날이 아니면 술 한 잔 마시지도 않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걱정스런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가게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일은 무슨, 별일 없어. 왜? 뭔데? 요즘 당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그래도 당신 얘기 들어줄게. 그게, 실은 전에 다니던 레스토랑 사장이랑 그 사장이 아는 다른 사장들이랑 다들 합심해서 우리 가게 리뷰를 테러하고 있어. 요즘 인터넷 리뷰 되게 민감한 거 알지? 근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청 테러하고, 아휴,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누가 진짜 손님이고 아닌지 볼 때 모르니까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하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전에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둘 때도 좋게 그만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 사장과 갈등도 있던 찰나에 창업을 결심하면서 나오게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이미지는 좋게 남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장이 아는 다른 사장들도 많아 서로 합심해서 남편 식당을 공격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꿋꿋하게 열심히 식당 운영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가 봅니다. 결국 악의적인 리뷰와 비방으로 인해 남편 가게는 점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장사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창업한 지 3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남은 건 신용대출 빚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처음엔 저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면 그럴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잠만 자고 술만 마시는 걸 보니 저도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남편이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모는 제가 출근하면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은 어쩌고 자꾸만 아침마다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날도 정신없이 애들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휴, 이게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얘 어머마, 넌 집 청소를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이게 다 뭐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나중에 쉬는 날에 청소할 거예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어쩐 일이야. 우리 아들 밥 안 챙겨 먹을까 봐 내가 다 챙겨왔다. 넌 어떻게 된 게 남편 하나 제대로 안 챙기니? 아침밥은 꼭 먹여야지. 너 출근하는 것만 바빠? 어머님, 안 그래도 애들 챙기고 저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 하나 없는데 무슨 아침밥을 챙겨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으이구,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비가 뭐 잘 안 되려고 일부러 저랬겠냐? 사람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런 걸. 아들, 엄마 왔다. 나와서 뜨끈한 국밥 먹고 자. 그러면서 남편을 다정히 깨우고선 손수 밥까지 먹여주는데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일부러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봐 제 앞에서 더 유난을 떨며 남편을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그런 과도한 지극정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 있었답니다.
바로 시부와 큰 시누이였죠. 시부는 시모가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저희 남편을 챙기러 가버리니 혼자서 국밥집을 바쁜 점심시간까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했어요. 시부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국밥집 운영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큰 시누일 닥달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큰 시누인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도저히 자긴 이런 집은 이해가 안 된다며 어느 날부턴 발길을 아예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왠지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누인 저에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난 솔직히 우리 엄마지만 이해가 안 돼. 평생 아들밖에 모르고 살았어, 우리 엄마. 이것 봐봐. 돈 벌어야 하는데 아들 저러고 있다가 쪼르르 가서 챙기는 거. 나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쌓여있다가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옳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대신 엄마 저러는 거 참지 마. 옳게도 이젠 할 말 하면서 살아. 그땐 그저 며느리인 제 입장을 생각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시누인 어렸을 적부터 시모로부터 남편과 차별 대우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갈 때도 큰 시누인 대학 등록금도 딱 한 번만 시모가 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마련해야 했는데 남편은 대학 등록금도 모자라 어려운 형편의 요리학교 같은 것도 보냈다며 그게 내내 마음에 한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딸이 발길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차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 창거리를 사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서 남편이 창업할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직원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 승주 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안 그래도 남편 가게 폐업하면서 다른 직원들 다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고 있죠? 아, 네, 사모님도 잘 지내시나요? 네, 저야 다시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죠. 근데 다른 직원들은 다 어쩌고 있어요? 남편 전 사장이 엄청 테러하고 그랬다던데 다른 사람들도 피해본 거 아니에요? 네? 테러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테러라니요? 네? 아니, 남편이 전 사장이랑 다른 사장들이 합심해서 자기 가게 리브를 엉망으로 달고 입소문도 막 이상하게 되고 그랬다던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때문에 그만둔 직원들 한둘이 아니었어요. 폭언은 기본에 말도 안 되게 일 시켜서 다들 질려서 한 달도 못 되고 그만두는 바람에 식당 운영을 제대로도 못했다고요. 전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에게선 이런 얘기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라니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사장이라며 떵떵거리며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거였고 그걸 도저히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며 상황이 어려워졌던 거였어요. 물론 전 사장과의 갈등도 폐업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남편의 태도가 컸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남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태도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이거 사실이야? 당신 직원들 엄청 힘들게 했다며? 그래서 줄줄이 퇴사하고 리뷰도 그래서 엉망으로 올라갔던 거라며? 나한테 왜 다른 사장들이 일부러 그런 거라고 거짓말했어? 아이,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요식업에선 이런 기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고. 칼 다루는 곳인데 그럼 엄격하게 해야지 널널하게 풀어줘? 걔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작게 식당하는 곳이랑 같은 줄 알아? 레스토랑은 다 체계랑 규율이 있는 거라고. 어디서 뭔 소리 들어와가지고 뻘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동안 정말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온전한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 뒤로 전 남편이 저렇게 술에 빠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더더욱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우울한 게 아니라 본인 자존심이 상해 저러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집안 살림을 오로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 물론 남편이 절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더러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아유, 나 그런 거 못해. 내가 왜 그런 걸 해? 아우, 나 못해. 그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가. 당신 돈 벌 때 내가 다 했어. 난 애도 보고 살림도 하고 다 했다고. 당신 바쁘니까 당신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다 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로 됐는데 못한다는 거야? 아니면 당장 나가서 취직해. 아, 내가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해.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선택해. 취직을 하든 살림을 하든 둘 중 하나는 하라고. 내가 뭐 애들 하나하나 다 챙기라고 해? 살림만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 그러고서 맨날 술 마시고 잠만 자고 허송세월 보내는 꼴 나 더는 못 봐.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는 건 없었어요. 설거지도 대충대충, 청소도 대충대충, 빨래도 대충 했지만 그래도 전 꾹 참았습니다. 그걸로 잔소리를 내내 하면 남편이 옳다구나 하고 아예 안 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살림을 하게 되자 그걸 못마땅하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한동안 시부가 난리를 피워 아침마다 저희 집으로 안 오던 시모가 쉬는 날에 남편이 좋아하는 콩국을 고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전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간 상황이었고 집에서 청소하던 남편을 시모가 본 모양이었어요. 애들과 딱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 시모가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울분을 토해내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마,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어떻게 귀하게 균 우리 아들 손에 물을 묻힐 생각을 해? 어?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남편은요? 내가 들어가서 자라 그랬다. 아니,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 애한테 살림을 왜 시켜? 어? 이런 건 여자인 네가 해야지. 어머님, 남편은 그럼 뭐라고요?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들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내내 술만 마시면서 돈만 써재끼고 있는데 그럼 누가 돈 벌고 누가 애 보고 누가 살림을 해요? 제 몸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저 일하러 나가면서 살림 못하니까 집 엉망되는 거요. 그거 뻔히 보시고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너 지금 우리가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시댁이 가진 거 없다고 막대하는 거냐고? 어머님, 제가 언제 무시를 했어요? 저희 상황 아시면서 자꾸 남편만 감싸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남편 저렇게 평생 지내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됐다, 됐어. 너 앞으로 우리 아들 시키려거든 차라리 날 불러라, 날. 그러더니 시모는 가방을 챙겨 들고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으면 부모로서 잔소리를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모의 이런 태도를 보며 왜 큰 시누이가 시댁의 발길을 끊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의 불행은 또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이 창업을 하면서 남은 대출 금액을 처리하려고 살던 전셋집 전세자금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저흰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었답니다. 계속 이사를 가야 하다 보니 애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전세 자금을 좀 올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난소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워낙 난소암 자체가 초기 발견이 드문 편이라 발견한 당시 이미 많이 퍼져 있어 말기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절 부르시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나오더라고요.
선정아, 병원에선 당장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항암이랑 이것저것 받아보긴 할 거지만 이미 다른 곳에 많이 퍼져 있어서 힘들댄다. 뭐라고요? 엄마,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엄마한테 괜히 스트레스 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엄만 괜찮어. 걱정하지 말어. 이 엄마 알지? 어디서든 씩씩하게 잘 버티는 거. 그래도 남은 생은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보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부탁? 그게 뭔데? 엄만 펑펑 우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손을 잡고 얘기하셨습니다. 전 엄마의 그 부탁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한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절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 이번에 전세 만기돼서 이사 가야 한다며.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엄마도 남은 생 우리 딸이랑 지내고 싶은데 손서방이랑 한번 얘기해봐. 이 집은 들어오면 엄마가 바로 네 명의로 바꿔줄게. 뭐? 엄마, 엄마 일부러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야. 진짜 마지막으로 딸이랑 행복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오빠한테도 엄마가 다 얘기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살아. 손서방이랑 잘 상의해보고. 엄마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34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한 7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바로 저에게 온전히 준다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엄만 딸의 앞날만을 걱정한 것 같아 전 너무나 죄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니 남편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아주 당장이라도 짐을 싸들고 저희 엄마 집으로 들어갈 기세였죠. 그래도 전 엄마가 아프시니 나름 사이로서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친정오빠도 연락이 와선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정아, 엄마한테 들었어. 손서방이랑 합가하기로 했다며?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미안해. 오빠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엄마 챙기는 거 다 너만 하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오빠. 오빤 거기서 오빠 할 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긴 걱정하지 마. 엄만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그나저나 엄만 집 우리한테 준다는데 오빠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지. 우린 여기서 자리 잡고 지내는데 그거 당연히 네 몫이야. 대신 엄마 정말 잘 부탁한다. 내가 염치 없이 이러는 거 미안하지만 엄마 잘 돌봐주고 보살펴줘. 미안하고 고맙다. 그렇게 저흰 엄마 집으로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전 엄마의 치료에 몰두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서 엄마를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어 이곳저곳 정보도 알아보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이 가까워지며 남편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데 우리 뭐 먹고 살아? 아, 장모님 병원 다닐 때까진 당신 일할 생각 없잖아. 그지? 그렇지. 당장 엄마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대신 전세 자금 다시 받으면 그걸로 생활비 메고 가면 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당신 아파트 명의 받았잖아. 그걸로 나 다시 레스토랑 오픈하면 안 되나?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레스토랑? 아니, 당신도 알잖아, 내 요리 솜씨. 솔직히 저번엔 사람들 시기 질투도 있었고 내 욕심도 있어서 잘 안 되긴 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번에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작게 좀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와중에도 대출을 받아 사업하겠다고 하는 철없는 남편을 보며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장모님은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유일한 재산을 받아 쓸 생각만 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당신 레스토랑 한다고 대출받는 거 정리하느라
나뿐 아니라 애들까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몰라? 작은 집에서 겨우겨우 엄마 도움으로 큰 집으로 옮기는 건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아니, 왜 그래? 우리도 앞으로 살 길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도 집을 주신 이유가 단지 집 편하게 살라고 그랬던 거겠어? 다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생각할 겨를이 있으면 당신이 당장 취업을 해. 그러면 되잖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창업이야. 한 번 했으면 됐어. 당신이 어느 정도 자금 모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진짜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여러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지 정말 더 이상 화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그렇게 망하고 나서 남편은 진짜 하는 게 없었거든요. 살림에 그다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내 탱자탱자 놀기만 하다 돈 나올 구석이 생기니 바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렇지만 일단은 엄마의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보려고 거기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선 전 엄마한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갑지 않은 손님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몸살 기운이 있어 아침부터 일어나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시모는 집에 오자마자 절 본체만 채하고 바로 남편한테 달려가 상태를 살펴보더군요. 어머, 효서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 어디 아프니? 엄마, 나 몸살 난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아팠어? 그래, 밥은 먹었어? 얼른 병원에 가야지. 밥은 무슨, 밥은 어디 있다 그래. 여태껏 쫄쫄 굶었어. 아니, 어머마, 넌 대체 뭐 하느라 남편 밥도 안 챙기고 돌아다녀? 너도 직장 그만뒀으면 이제 살림을 해야지. 어디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어? 엄마,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그래도 저 사람 일 그만두고 내가 돈 벌려고 레스토랑 다시 하자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절대 안 된대. 담보로 좀 받아서 해주면 될걸. 집 받으면 뭐해? 공동명의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홀라당 올려놨으니 저러고 사람 무시하잖아. 뭐? 아니,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저의 어깨를 돌려 세우고선 저한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네가 얘기해봐라. 지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지? 공동명의 아니고 네 명의로 올렸다는 거니? 아니, 세상에. 사이가 장모 모시고 산다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명의는 공동으로 해줘야지. 죽을 날 앞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도 찝찝해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저희 형편에 저 집이 가당키나 해요? 일도 안 하고 내내 탱자탱자 노는 사람한테 저 큰 집 명의를 뭐 했다고 줍니까? 뭐?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때 남편은 화내는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쟤 얼마나 날 무시하는지 몰라. 레스토랑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나 이번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당시 잘하기 뭘 잘해.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래서 망한 거면서 이번에 또 시작하면 뭘 어떻게 잘할 건데? 뭐? 너 지금 효석이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눈이 돌아선 여기저기 제 머리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무시해? 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무시하냐고? 애비도 없는 애 그나마 돈 번다고 받아줬더니 애미도 아파서 갈 날도 얼마 안 남고 이제 혼자 남을 거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야, 봐봐.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가 알면 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니 진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시모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 아무리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도 크게 타격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밀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힘을 줘서 시모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단박에 제가 뿌리치니 시모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호들갑 떨며 부축을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죠. 선정아, 너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아직 안 나왔으면 엄마가 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와중 시모가 옆에서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발을 구르는지 저희 엄마가 단박에 무슨 일이 있구나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아, 엄마,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일단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뭐야, 사도 목소리 아니니? 일단 기다려라. 이 엄마가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엄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아주 그냥 바닥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협박식으로 저한테 그 아파트 공동명의를 내놓으라며 아주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난리통은 한순간에 반전이 되고 말았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한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만 제 꼴을 보고선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대체 머리꼴이 왜 이래? 누가 이런 거야? 어머님이 내 머리채 잡으셨어. 그러자 엄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리고선 똑같이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랬으니 남편이 엄청 아파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장모님, 아파요. 이거 좀 놓으세요. 어디 감히 우리 딸 머리채를 잡어? 자네 지금 뭐 했나? 우리 딸 머리채 잡힐 동안 뭐 했냐고? 장모님, 아파요. 머리 좀 놓으세요. 이거 며칠 전에 심은 건데. 제발 좀 놓으세요. 이러다 저 대머리 돼요. 놓긴 뭘 놔. 내가 아주 널 소갈머리 다 뽑아버릴 거야. 엄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프시긴 했지만 거의 40년을 장사를 혼자서 해왔는데 그 세월 동안에 쌓인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 옆에서 시모도 말리지 못하고 남편도 엄마를 말리지 못했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겨우 둘이서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돈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딸이 뭘 했다고 머리를 이렇게 잡습니까? 네? 어디 설명 좀 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전 그 아파트 명일 저 며느리한테만 줬다기에 며느리가 우리 아들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애미 된 마음에. 뭐요? 무시요? 지금 무시라고 하셨습니까? 여태껏 일도 안 하고 노는 남편 못마땅해도 우리 딸이 참아준 건 생각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집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큰 집에 살다가 사위사 망하니까 그 빚 갚느라 이렇게 작은 집에서 손주들이랑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 생각 없이 놀기만 바쁘지 않았어요. 근데 고작 그 명의 때문에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합가도 하기로 했으니까. 뭐요? 됐습니다. 합가고 보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인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난 우리 딸이랑 손주들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엄만 냉정하게 시모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왜 이러십니까? 예? 그건 아니죠. 이 집 어차피 이제 계약도 끝났는데.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그리고 김치 레시피도 못 알려드리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안 되죠. 자식은 자식이고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아이, 저랑 약속한 걸 지키셔야죠. 약속이라뇨?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 몸에 손대는 사람한테 무슨 레시피입니까? 그걸로 평생 우리 애들 키운 건데 제가 그걸 왜 주나요?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집에 내 딸 못 둡니다. 내 딸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유, 사돈. 아유, 사돈. 그렇게 엄만 제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에 엄마가 칼국수집을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김장을 해다 줬는데 시댁에도 김치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를 시모가 국밥집 반찬으로 내가니까 김치 맛있다며 손님이 꽤 늘어났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고선 시모가 몇 번 엄마한테 직접 연락을 해 김치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아프시고 나선 김치를 못하니 자신이 직접 담궈보겠다며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엄마가 그 김치 비법을 알려주겠습니까? 결국 이날의 사건의 끝으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들을 제대로 본 것도 없고 그랬으니 이혼할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서야 시모가 왜 그토록 급박하게 제 머리채를 잡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모가 예전에 아들이 창업할 때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부와 상의한 게 아니라 시모 단독으로 국밥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을 빌려준 거였죠. 엄마의 아파트를 받으니 그걸로 어찌저찌 자기 빚을 갚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날아가게 생겼으니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제가 뭐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실은 뒤늦게 제가 큰 신우의 전화를 받으며 알게 된 거고요. 옳게 잘했어. 우리 엄만 진짜 당해봐야 된다니까. 맨날 그렇게 아들 하다가 이것 봐. 아들 때문에 다 망한 거. 나도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있지만 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났으면 못 살았을 거야. 옳게 잘했어. 잘 결정했어. 형님, 죄송해요. 어찌됐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건데. 아니야. 올케가 고생이 많았지 뭐. 아무튼 효석이고 엄마고 올케는 앞으로 신경 쓰지 마. 이제 남남이잖아. 올케는 앞으로 잘 살아. 내가 응원할 테니까. 정말 오죽하면 딸인 사람이 이혼하는 올케에게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모는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은 솔직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전셋집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소식을 들어보니 전 시모의 국밥집은 역시나 다시 팔이 날리다가 망했다더라고요. 그나마 노후의 생활비라도 벌 길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끊겨버린 겁니다. 거기다 단독 1억까지 빌려준 시모의 결정을 알고선 시부까지 시모와 연을 끊어버리셨대요. 막내 신우인 아예 가족들 일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살 길 찾기 바쁘고 전 시모와 전 남편 둘이 작은 방을 얻어 산다는데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가며 싸우기 바쁜가 봅니다. 얼마 전엔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애미야, 미안한데 우리 딱 1,000만 원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산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라. 참 정말 구질구질하시네요. 전 이제 남남이에요. 오죽하면 따님이 자기 집은 답 없다고 저더러 잘했다고 했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떵떵거리며 화내실 땐 언제고 1,000만 원이요? 1,000원도 아까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지금 엄만 기적처럼 잘 지내고 계세요. 아직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다행히 받고 있는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들어서 더 심해지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징징대더니 이혼하고 나선 양육비를 줘야 하니 남 밑에서 일하며 직원으로 돈을 벌고 있나 보더라고요. 간간히 재결합을 요구하는데 전 절대 그 찌질이랑 다시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빠와 세연이도 와서 가족들끼리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전 앞으로 저희 애들과 엄마와 함께 더 행복하게 남은 인생 잘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 참 몸이 아픈 게 마음도 같이 아프게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마음을 다잡아주곤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저희 엄마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늘 희망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